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안녕하세요. 노혜경의 그 엽새 노혜경입니다. 예, 그리고 옆으로 새는 방송의 준말인데요. 그리고 옆으로 새는 방송 하지 말고 그리고 옆으로 새었다 라고 하라고 김정란 시인이 정정을 해주셨어요. 예, 그래서 제 방송의 정식 명칭은 노혜경 그리고 옆으로 새었다 입니다. 광고 듣기 전에요. 그 앞을 방송에서 진행자들이 미처 이 수정을 못 해드리고 방송을 끝내신 것 같아서 제가 대신해드릴게요. 그 장희빈 아들이 경종이고 배비윤 씨의 아들이 연산군인데 아마 말씀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오면서 아이고 이 말 잘못했는데 어떡하냐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배비윤 씨의 아들이 연산군이고 그 장희빈의 아들은 경종. 오래 못 살았죠. 이 장희빈이 사약을 받으면서 거시기를 잡아당겨가지고서는 몸이 몹시 약해졌다는 그런 속세의 믿거나 말거나 한 옆으로 새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예,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주 기자님, 지난 주말에 콘도 다녀왔는데 진짜 좋았대. 주 기자님은 콘도 회원권도 갖고 있나 봐요? 부럽다. 이번에 회원권 114 거래소에 의뢰해서 싸게 구입했다는데? 콘도 회원권은 비싸지 않아요? 회원권인데? 근데 이 콘도 회원권이라고 다 비싼 게 아닌가 봐. 회원권 114에 알아보니까 종류도 많고 다양한 상품들 엄청 많던데? 그러면 우리도 봄 여행 한번 알아볼까요? 콘도는 회원권 114에서 구입하고요. 02-544-6114번 02-544-6114번 회원권 114는 인터넷과 모바일 앱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콘도 회원권 거래는 회원권 114 02-544-6114번으로 바로 전화해보세요.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자, 어제 우리가 주체 사상을 주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다가 말았지요. 예, 북한에서 주체 사상이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그러니까 막스 레닌주의 사상의 아래에 있는 근데 그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변종 가운데서 가장 훌륭한 사상이다라고 70년대에 주장을 했는데 80년도 들어오면서는 주체 사상이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제껴버리고 유일무이한 통치 이념이 되었다. 라고 다른 말로 하면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모순점까지를 다 극복하고 그야말로 완벽한 사상이 되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주체 사상이 자기네들의 그 명실상부한 독자적 통치 이념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주체 사상이라고 하는 게 가끔 가다가 농담 삼아서 이런 얘기를 해요. 비록 주체 사상의 목표는 모든 인민이 모두는 하나를 위하여가 되는 것입니다만은 그래도 일단 주체가 되어라라고 끊임없이 가르치거든요. 자, 그러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이 외형상으로나마 굉장히 똑똑해져요. 외형상으로나마 아주 근본에 들어가면 아주 답답해요. 여러분들이 아마 굉장히 말 잘하고 똑똑한 개신교 신자를 보았을 때의 느낌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똑똑하고 야무지고 일도 잘하고 자존심도 강하고 한데 어떤 결정적 순간에 말이 안 통하는구나 싶은 순간이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되게 좀 민망한 게 저도 아주 골수 천주교 신자이기 때문에 남들도 가끔 가다가
정말 말이 안 통해 하는 부분이 틀림없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 얼굴에 침을 뱉는 그런 수모를 무릅쓰면서 과감하게 제가 하는 얘기인데, 여하튼 뭔가 지나치게 신념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있을 때는 그 신념 바람에 그 사람의 심장에는 구멍이 하나 뚫리게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중심이 비게 되는 거죠. 그 중심의 자리에 김일성 유일 주체를 들어앉히는 게 주체 사상이지만, 여하튼 비어있는 중심이나 따나 중심을 하나 가지고 자기 주체를 형성해 나가는 연습을 끊임없이 하기 때문에 외형상으로 굉장히 똑똑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닫는 겁니다. 여기 이 나의 중심에 들어갈 주체는 김일성 유일 주체가 아니라 나 자신이로구나 라고 깨닫는 순간 그 사람은 이 부르주아지 자유주의의 세례를 받은 그야말로 수용소로 쫓아내야 될 인간이 되는 거예요. 인민이적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인민이적은 그 체제 속에서는 저는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단 체제를 탈출해서 남한으로 온다거나 했던 사람들, 여러분들이 탈북자를 보시면 거의 90% 정도, 10명 중에 9명 정도는 굉장히 야물고 똑똑하다라고 느끼실 때가 있을 겁니다. 나머지 1명도 순진해서 문제이지, 뭔가 똘똘하다는 느낌은 여전히 있는데요. 어떤 학자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게 주체 사상 교육의 이 수많은 부정적인 여파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긍정적인 요소가 아닐까 한다. 하도 주체를 강조하니까. 사람의 중심, 달리 말해서 내가 중심이고,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내가 자연을 지배하고, 내가 모든 판단 가치 기준의 중심이고, 다만 그때의 나는 반드시 내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말하는 것이고, 우리는 결국은 김일성 수령동지 한 점에로 수렴된다라고 하는 다음 전제가 있긴 하지만요. 여하튼 내가 중요하다, 내가 똑똑하다, 내가 훌륭하다 라고 마구 가르치는데 어떻게 안 똑똑해지겠어요. 이게 참 역설적인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하튼 이 주체 사상을 80년대에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모든 단점을 보완하고 극복한, 능가하는, 초월하는, 이런 사상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사상에 관해서 이론적으로 아주 이 정립을 하고 전개를 한 사람이 김정일인데요. 김정일이 이런저런 작업을 통해서 명실상부한 후계자가 되고 80년대는 김정일하고 김일성의 공동 통치 기간이었다라고 학자들은 얘기를 해요. 학자들은 얘기를 하는데, 방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사람이 모든 것이 중심인데, 근데 그 사람은 완전하지 않아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얘기 있잖아요. 이게 이제 김정일이 확립한 겁니다. 김정일이 82년도에 글을 한 편 써요. 제목은 굉장히 평범해요. 주체 사상에 대하여. 아마도 황장엽이 요 글이 자기가 썼다 내지는 자기가 저거를 썼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 보여요. 김정일이 자기 거를 표절해갔다 내지는 갖고 갔다라고 주장하는 거는. 근데 이제 이런 정도의 문건을 황장엽 이름으로 발표할 수는 없겠죠, 당연히. 아무리 황장엽이 빼어나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김정일 이름으로 발표하는 것은 맞고, 김정일 이름으로 발표를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인민은 김정일을 기억하지 황장엽을 기억하지 않아요. 이게 이제 좀 슬픈 건데요. 역시 그 엽새가 옆으로 안 세면 그 엽새가 아니겠죠. 옆으로 좀 세서 이 표절 문제인데.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주이란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거든요. 이 주이란이라고 하는 분이 문학동네 신인상에 소설을 한 편 투고를 해요. 혀라고 하는 소설인데, 이 음식물의 혀와 사람 말의 혀, 그 다음에 이제 색사는 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아주 그로테스크하게 그러나 굉장히 잘 쓴 단편 소설이었는데, 신인상에서 탈락을 해요. 그렇게 하고 얼마 안 되어가지고,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조경란이라고 하는 당시 심사위원이었던 작가가, 소설가가, 이 사람 역시 문학동네 출신이죠. 문학동네 중요 작가예요. 이 조경란 씨가 역시 혀라는 제목으로 소설을 발표해요. 장편 소설인데, 근데 이 장편 소설의 이 모티브라든가 전개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 주의라는 혀하고 너무나 흡사한 거죠. 몇몇 소설가들이 이 소설을 읽고, 특히 이제 김곰치 같은 소설가들은 아무리 봐도 표절이다라고 프레시안에 글을 쓰기까지 했어요. 한겨레든가 프레시안이든가 하여튼 쓰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 이 글을 좀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은 이건 진짜 표절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게 덮이지 않고 살아남은 이유는 이 주일한 씨가
문제 제기를 하고 이건 내 작품 표절이다. 문제 제기를 하고 이어서 그 소설을 출판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건데 굉장히 많은 작가 지망생들이 주일한 씨는 굉장히 잘 썼기 때문에 발표를 할 수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작가 지망생들이 아주 빛나는 아이디어와 어떤 부분 탁월한 묘사력을 지니고 있지만 그러나 한 편의 작품으로 완성하기엔 완성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그런 작품들을 씁니다. 대체로. 투고를 합니다. 이때 심사위원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읽었을 때 의도를 가지고든 아니면 무의식적으로든 그 모티브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기 것으로 가져와가지고 그래가지고서는 소설로 만들어내고 하는 일이 참 자주 있지만 그 작가 지망생은 뭐라고 할까? 뭐라고 항변할 방법이 없는 거죠. 항변할 방법이 없는 거죠. 이런 비윤리적이고 몰상식한 일들이 한국 문단에 굉장히 횡행하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어떤 문단 양대 회의잖아요. 이 문협 쪽에서는 이번 이 표절 사태에 대해서 잭소리를 안 하고 있어요. 그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그 한국문학 작가회의 내의 작가군에서 창비해서 생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협에서는 그래 니네들끼리 치고받고 잘해봐라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문협 쪽도 털어보면 아마 엄청날 거거든요. 그러니까 괜히 입댔다가 망신당하기 전에 조용히 있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관해서 작가가 만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명서를 발표하는 게 좋지 않은가라고 하는 일부 작가들의 의견에 대해서 문인들 내부의 일을 성명까지 발표할 수는 없다라는 또 다른 의견이 있는데 저는 이건 절대 아니라고 보거든요. 문인들이 작가회의라든가 하는 일종의 이 연대를 결성을 한 것은 크게 봐가지고 사회 내에서 문학이 할 일이 있기 때문이죠. 북한처럼 동맹 이런 거 아니잖아요. 동맹 이런 거 아니고 크게 봐서 할 일이 있고 정치권이라든가 또는 자본으로부터 문인이 개인적으로 침해를 당할 때 그때 이것을 조직적으로 도와주기 위해서라는 측면도 있어요. 특히 이제 작가회의 같은 거는 박정희 때 자유실천문인협회로 결성이 되었던 것이 이 전두환 시기를 거치고 하면서 민족문학작가회의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 세력과 맞서 싸우는 작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생긴 단체예요. 지금 이거는 명백하게 자본이 특정 작가와 손을 잡고 독자를 우롱한 사건인데 전체 문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성명서를 내지 않고 이게 우리 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다른 문인들한테 대한 모욕이죠. 솔직히 말해서. 이건 이야기하다 보니까 옆에서 또 옆으로 샜는데요. 어쨌거나 간에 많이 샜습니다만 다시 되돌아와서 그 황장엽이 이게 이제 자기의 이론인데 김정일이 뺏겨갔다고 주장하는 주체사상에 대하여를 김정일이 82년도에 발표를 해요. 그리고 이제 이 발표를 함으로써 주체사상은 명실상부하게 하나의 철학으로서의 위상이 잡히는 건데 그 얘기했던 그 핵심적 요지가 아까 계속 제가 주장하고 있는 거죠. 주체사상은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한마디로 요약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러나라고 하는 옆으로 새는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나 모든 인간이 역사의 주체로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주체가 되는 것은 아니며 인민대중이 혁명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당과 수령의 영도하에 하나의 사상, 하나의 조직으로 결속되어야 한다. 말 되게 멋있죠. 그러니까 모든 인민이 각자 역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인민대중, 모든 개인이 개체가 아니라 인민대중으로서의 이 사람이 역사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당과 수령의 영도하에 하나의 조직으로 묶여야 된다. 우리 교회 다녀야 되는 이유하고 똑같은 거예요. 옆으로 샜다가 겨우겨우 돌아왔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들을 노래는 제가 그 라디오 21 방송하던 시절에 이 라디오 21도 또 살 이야기가 많은데 제가 라디오 21의 대표 선수처럼 각인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는 라디오 21의 대표 주자는 박경호 선생님 같은 분이세요. 굉장히 초기부터 방송을 했고 근데 제가 왜 대표로 보이느냐?
제가 조금 유명하긴 하죠. 근데 그거보다는 사실은 2008년도에 제가 2007년도 대선할 때 그 김태일 씨가 방송 그만두는 바람에 땜빵으로 들어갔어요. 이번에 서영석 대표 바람에 제가 땜빵 들어와가지고 잘하면 정규 프로 하나 맡을 수 있을 것처럼 되어가고 있는데요. 바로 그것처럼 라디오 21도 땜빵으로 들어갔다가 대선을 넘기고 대선에 졌잖아요. 방송을 뭐 안 하고 할까 말까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촛불 이 사태가 터진 거예요. 촛불 집회가. 보니까 이 여자 중학생들이 데모를 하러 나가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늑다리들이 슬슬 나간 거죠. 아, 쟤네들은 전경하고 한판 떠본 경험도 없을 테고, 저 곤봉 들고 방패 들고 설치면 겁이 나가지고서 뭘 좀 하기나 하겠나. 그러니까 일 생기면 우리가 좀 막아주자. 얼마나 갸륵한 어른스러운 생각입니까? 자, 이래서 이제 청계천으로 실실 나간 거예요. 그 다음 주 토요일 날. 처음 촛불 집회가 있었던 다음 주 토요일 날. 실실 나갔어요. 실실 나갔더니 의외로 어른들이 많은데 여자 중학생들 진짜 여자 중학생들이에요. 저거 발랄한 애들이 오만 소리로 떠들어 제끼는 가운데 늑다리들이 옆에서 왔다 갔다 해요. 가서 보니까 다 아는 얼굴들이에요. 다 뭐 노사모 때 개혁당 때 또는 그 전에 다 어디선가 다 만난 얼굴들이라 쳐다보고 서로 웃었어요. 왜 나왔어요? 그러니까 암시롱. 다 저 같은 기분으로 나간 거죠. 아, 쟤네들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근데 이거를 굉장하게 어떻게 보면 변화시킨 게 그날 밤의 사건인데, 좀 조용하게 끝날 것 같다 싶어가지고, 어디 찻집에 옛날의 동지들을 만나가지고 좀 떠들다가 돌아와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해산했나 보다 하고, 어쩌고 하고 있는데, 이제 그날 이렇게 라디오 21에서 사건 상황이 이러하니 특별 방송을 합시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죠 하고 들어갔는데, 그날 밤에 이 사람들이 행진을 하다가 신촌 로타리까지 가고 그러면서 무자비하게 진압을 당하는 끔찍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제가 방송을 하면서 전화로 통화를 해가면서 제보를 받아가면서 이 대열들이 어디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대열에서 이탈되었던 분들은 일로 붙어주세요라는 방송을 밤새도록 한 거 있죠. 기가 막히죠. 그러다가 진압당하는 장면을 생중계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그 신촌 로타리에서 무자비하게 진압당하는 장면을 생중계를 한 건 라디오 21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어떤 그 예비군 출신이 막 전화를 해가지고서는 여자들이 지금 이렇게 막 경찰한테 두드려 맞고 저 하이힐 신고 가다가 두드려 맞고 넘어지고 난리가 났는데 남자들은 도대체 다 어디 있는 겁니까? 뭐 하는 겁니까? 하고 막 절규하는 목소리도 들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절절맸어요. 그때 누가 같이 방송을 했냐면 신승철 그 서프라이즈 대표 천안함 때문에 지금 재판하고 계시죠. 자, 둘이서 방송을 했는데 신승철 씨도 너무 당황하고 저도 너무 당황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서 근데 말하자면 그때 마음속에 너무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아, 이거 진행을 잘못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지를 경찰한테 몽땅 알려준 꼴이 되었구나. 사실은 아니죠. 경찰은 뭐 CCTV로도 보고 다 보고 알고 있지만 기분상은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자,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심야 방송 밤 10시 정도 이제 행군을 시작을 하자. 보통 행진을 시작을 하잖아요. 행진 시작하고 새벽 6시에서 8시 사이에 해산할 때까지 그 밤샘 방송을 거의 제가 도맡아 하다시피 하고 박경호 선생이 이제 교체를 해주고 하다가 이게 화면이 있어야 되니까 칼라 TV 거라든가 아프리카 TV 거를 빌려서 썼는데 칼라 TV에서 저 방송 쓰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래가지고 그럼 우리도 카메라가 있어야지 해가지고 드디어 카메라를 들고 진출을 했습니다. 그랬다가 그 6월 10일 중계를 하고 그 뒤에 6월 28일인가 9일인가 날짜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시청 앞에서 천막 철수를 당하는데 그 무시무시한 장면이었어요. 4개 중대가 라디오 21이 제일 마지막에 철수를 당했거든요. 제가 마이크를 잡고 앉아 있으니까 아마도 늦게 철수를 한 것 같아요. 근데 4개 중대가 라디오 21 부스를 뺑 둘러싸고 앉아 있는 거예요. 각을 딱 잡아가지고 좌우에 그 1개 중대씩 앞에 2개 중대가 딱 앉아 있는데 새까만 티셔츠와 까만 바지에 까만 그걸 쓰고 있는데 기가 딱 막히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런 말도 했어요. 아니 이 더운 날에 까만 옷을 쟤네들이 저렇게 입히면 어떡하냐고. 어차피 매일 빨아야 되는데 애들 땀띠 걸린다고. 사실 저희 아들 또래 아이들이잖아요. 기가 딱 막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더 웃겼던 것은 그때 원더걸스가 굉장히 유행하고 있었는데 스피커를 전경대적으로 방향으로 돌려놓고 방송을 하고 있었는데요. 애들이 원더걸스 노래가 나오니까 엉덩이를 들썩들썩 하면서 앉아서 춤을 추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아이들을
시위 진압을 하라고 내보내는 거예요. 정말 가슴 아픈 순간이었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라디오 21이 시간당 동시 접속 한 400명 정도 되던 방송에서부터 뭐 시간당 막 이 1일 트래픽이 100만이 넘어가는 방송이 되어버렸어요. 허겁지겁했죠, 한마디로. 예. 어쨌든 그 라디오 21 얘기를 왜 옆으로 샜지? 때 제가 저기 그 노래를 많이 틀어줬는데 그때 이제 강하달님하고 이 그룹의 노래를 되게 많이 들려드렸는데 띄우고 싶어서요. 들어보겠습니다. 예. 들어보시면 알아요. 장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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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살자 오늘도 방실방실 밝은 대한민국의 하늘. 네, 들어보시니까 아는 노래죠? 핫지와 TJ의 장사하자. 제가 이 그룹을 우연히 어떤 콘서트에 갔다가 잔조 출연하는 걸 보고서 확 반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정말 미친 듯이 들어댔어요. 장사하자. 더더군다나 요새 제가 비누 장사하는 중이잖아요. 더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장사하자. 먹고 살자. 먹고 살아야 됩니다. 사람은 모름지기. 자, 어쨌거나 우리 이 청취자들께서 화일장님께서 혀와 혀에 관한 기사도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옛 기억을 막 더듬어서 얘기들 해주고 계세요. 라게이지님께서 신촌 로타리에서 진집했을 때가 2008년 5월 6일이었을 거라고 하시는데 제 기억에도 그래요. 4월 말에 애들이 처음 이렇게 집회를 하고 나서 이때 이제 어른들이 많이 나왔었고 저도 이때 처음 나갔고 이때 라디오 21이 처음 방송을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때 이 노래를 이수가 자기 노래 속에 삽입을 해가지고 저하고 누구예요? 신승철 씨의 목소리를 삽입한 것도 있고요. 나중에 박경호 선생님의 방송을 또 어떤 그게 노래 속에 삽입을 해가지고서 한 적도 있었어요. 우리 박경호 선생님 지금도 원주에서 방송 잘하고 계시는데 되게 그립고 막 그러네요. 정말 보고 싶어요. 그리고 또 우리의 라디오 21을 제가 모셔온 또 한 분의 스타가 원래 라디오 21이 창단 멤버였던 손병희님. 지금 국민TV에서 하고 계시죠. 예, 훌륭한 분들이 참 많았는데 그 방송이 그렇게 되어서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솔직히. 칼라TV에서 진중권 씨뿐만 아니라 정태인 씨도 리포터로 활약을 했었고요. 은근 정태인 방송도 인기가 있었고 나중에 이명선이라고 또 아주 대단한 리포터가 한 명 등장을 했었어요. 이명선. 예. 하여튼 뭐 그랬습니다. 옛날 이야기도 옆으로 새는 거죠. 자, 그만하고요. 네, 주체사상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 주체사상은 인격이 충분히 성숙해서 어른이 되기 전까지는 사람은 누구나 기대는 곳이 있어야 됩니다. 혼자서 뭔가를 결정한다라는 거, 다른 말로 하면 어려운 말로 단독자가 된다는 건데요. 굉장히 힘드는 일이거든요. 불교에서도 얘기하잖아요. 천상천하 유아 독존. 이 잘못 들으면 유아라는 말이 꼭 애기처럼 들려가지고 천상천하에 애새끼처럼 집밖에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다라고 욕하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아니에요.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란 말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하늘과 땅 사이에 오로지 나 혼자만 있을 뿐이며 그러한 나는 그래도 존귀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도 존귀하다. 나 혼자 있고 나 혼자 존귀하다. 그러니까 내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개인으로서 완벽한 존재가 되지 않으면 결국 타자와의 소통이라든가 하는 것에서도 언제나 삑사리를 내게 마련이잖아요. 그러면 불교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철학 사상,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더니즘적 사상이에요. 개인의 완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개인이 완성되는 것을 가리켜서 불교에서는 해탈이라고 부르고요. 그럼 해탈이라고 하는 게 죽는 거냐? 열반에 드는 거냐? 꼭 그건 아니에요. 해탈하고 나서도, 즉 깨닫고 나서도 우뚝 선 나의 개인이 다른 개인의 해탈을 도와주고 그리고 해탈하지 못한 다른 개인들을 위해서 그야말로 이 중생 제도를 하고 하지를 않으면 해탈 상태에서 도로 기어내려와요. 왜? 자칭 돌을 깨쳤다라고 하는 스님들이 돌을 깨치기는커녕 완전 개망나니처럼 이렇게 왜
수행하기 위해서 망나니 행태를 일부러 하는 거 말고요. 맨날 존경받던 스님이 존경만 맨날 받다가 보면 곰잖아요. 그러니까 곰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개망나니 노릇을 하면서 손가락질도 당하고 매도 받고 또 밥도 얻어먹으러 다니고 하면서 낮은 대로 임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수행의 방법이 있는데 그런 거 말고 진짜로 이렇게 골아버리는 사람들 꽤 많거든요. 요새 왜 정말 엄청난 표절을 해놓고도 동국대 총장이 되신 스님도 계시거든요. 저런 것이 척결이 안 되는 사회는 그 개인이 곪은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썩은 사과 옆에 있으면 바로 그 옆에 있는 사과도 썩는 것처럼 같이 썩어가는 사회가 되는 거죠. 이것도 또 샜네. 예, 여하튼 그렇습니다. 이렇게 개인이 완전한 개인으로 우뚝 서야 하는데, 근데 천주교에서는 이걸 조금 다르게 얘기합니다. 개인이 완전한 개인으로 우뚝 서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개인은 혼자 힘으로는 굉장히 힘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 식으로 말하면 인생은 쓰리쿠션이다. 혼자서는 신한테로 직진이 안 된다. 그래서 중재자가 필요하다. 이게 교회고 예수예요. 그리고 심지어 천주교에서는 마리아까지 세워요. 아들 가지고 아버지한테 비는 게 잘 안 되니까 엄마까지 세우고 마누라는 아니네. 어쨌든 세우고. 하여튼, 그것도 또 어려워서 우르르 모여가지고 교회도 만들고 이러면서 이제 하느님하고 결투를 해보자 이러는 게 이 구조인데, 즉, 사람은 자기 혼자서 깨달음에 도달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중재자, 매개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이건 이제 천주교의 사상인데, 이 사상은 엄격하게 말하면 굉장히 원시적인 종교의 생각이에요. 원시적인 종교. 인간이 자연 앞에서 압도되고 어떻게 하면 이 자연의 노여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 하고 함께 모여 있을 때부터 생겼던 생각이고, 불교는 태생이 왕자님한테서 시작이 되었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왕자님이 자기의 개인적인 수많은 부귀영화를 버리고 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굳은 마음을 가지고 해탈에 이르러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심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하는 나를 도와주는 아무도 없다라는 뜻도 될 수가 있겠죠. 내가 홀로서 해야 된다. 홀로서기가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사상이 굉장히 중요하게 드러났었던 것이고, 이 천주교가 조금 더 오래된 종교니까요. 개신교가 천주교에서 나온 거잖아요. 자, 이 천주교는 이런 모여서 어떻게 하면 깨달음이 이룰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을 했기 때문에 이제 크게 봐서 좀 다르게 느껴지는 게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하기도 해요. 여하튼 이 주체 사상은 불교적인 특성보다는 천주교적인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거는 엥겔스가 수도원 출신 수도사였다는 점도 있겠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거든요. 김일성이 사실은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김일성 본인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김일성의 어머니가 이름이 강반석이거든요. 강반석. 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이 이름의 의미를 금방 이해하실 겁니다.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예요. 이름이 강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든든한 반석이 되어라라고 하는 뜻에서 예수님이 붙여주신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음차를 해가지고 뜻을 가지고 와가지고서 반석이라는 이름으로 붙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 이름이 반석이다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어머니 쪽에는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찬 집안이었다는 뜻이고요. 실제로 김일성의 삼촌이 정말 유명한 신학자였어요. 예. 그러니까 이 주체 사상의 기본 틀을 짤 때 이런 어떤 기독교적인 색채가 굉장히 많이 들어올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많고요. 또 한 가지, 황장엽은 모스크바 유학생이거든요. 그리고 모스크바는 이 그리스 정교회의 영향이 굉장히 강하기는 하지만 역시 신학적 토대 자체는 가톨릭적인 요소가 많아요. 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점으로 볼 때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기 때문에 꼭 표절이라기보단 영향을 받는다라고 말해야 되겠죠. 이 경우는 표절이라기보단 영향이에요. 영향인데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고, 더더군다나 사람의 생활에 미치는 어떠한 교조라든가 하는 거는 새로우면 잘 번져나가질 않아요.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얼마나 사람이 힘드는데요. 자, 그러니까 내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구조로부터 새로운 말을 통해서 나에게로 오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기가 쉽죠.
우리나라에 종교가 들어오면 맨날 샤머니즘적으로 변질을 많이 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우리 문화 속에는 이런 초월적인 신에 대한 문화가 별로 없기 때문이거든요. 한 200~300년 더 지나면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도 우리는 이 개신교 신자든 천주교 신자든 불교 신자든 급하면 전 보러 갑니다. 자, 여하튼 자, 이 주체 사상의 기본 골격이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은 제가 맨날 놀리느라고 굉장히 종교적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가장 근원적인 사상은 종교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일단 정리를 하고요. 북한에 대해서 너무 씹다가 보면 오이사 조치도 해제되고 남북한이 교류를 할 때 북한 연구자로서 제가 북한에 못 가는 수가 생겨요. 그러니까 자제를 하도록 하겠고 제가 정말 씹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우리나라에 주사파가 굉장히 많잖아요. 저는 일정 부분 이해를 해요. 독재를 하는 나라에서 정치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하고 부패한 생각밖에 없습니다. 북한의 주체 사상은 모양만 보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종교의 원리 구조와 주장하는 바가 유사하다라고 하는 것은 모양만 보면 훌륭해 보인다는 얘기잖아요. 사람이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어른의 손을 잡고 가야 되는데 어린이가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그때 손을 잡아줄 만한 것이 생활에서는 실제 어른들이 손을 잡아줄지 모르지만 정신에서는 자기가 사표로 삼는 사상입니다. 그 사상이 필요한 젊은이들한테 주체 사상이라는 게 소개가 되었을 때 주사파가 안 되는 것도 공부 열심히 안 한 학생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주사파로부터 빠져나와야지만 공부를 더 열심히 한 학생이겠지만 여하튼 80년대에는 주체 사상적인 사고방식이 그때 당시에 전두환 독재를 극복할 수 있는 굉장히 탁월한 사상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저는 주사파를 좀 이해를 하는 편이고 반대로 이 NL이죠. 이거는 NL인데 PD 같은 경우는 주체 사상이 지니고 있는 어떤 그런 그 종교적인 색채를 굉장히 싫어해요. 굉장히 싫어하고 굉장히 근대적인 사상인 마르크스의 본류를 좀 더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생각도 되기도 해요. 저는 NL도 PD도 아닌 그 선배 세대라서 실제 NLPD가 저희 이 조악한 정리를 들으면 무지 화가 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라게이지님, 2008년 5월 4일이 가두시가 처음 벌어졌다는데, 처음 촛불 집회 자체를 청계천에 한 것은 5월 6일 그 전주 토요일이었다고 저는 기억을 해요. 그리고 제 옆에 계셨다고요? 진짜예요? 나중에 따로 연락 좀 주세요. 자, 어쨌거나 주체사상에서 지금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있는데, 이 김정일이 황장엽을 표절하여 발표한 주체사상에 대하여를 가지고 김정일은 명실상부하게 후계자 겸 일종의 정신적, 정치적 지도자가 되는 것이죠. 예, 그리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에 이어서, 경의하는 지도자가 되신 거예요. 자, 이제 주체사상. 자, 이 주체사상이 이 80년대 이제 명실상부한 지도 이념이 되면서, 자, 문예정책도 당연히 주체사상을 실현하고 구현하는 걸로 가야 되는 거죠. 이 60년대 그 후반, 67년 이후에, 사실은 김정일이 이 문예 이론 가운데서 나름으로 창안한 것이 있습니다. 60년대 초반인데요. 그 영화예술론이라고 그 김기종 씨라고 루퍼트입니까? 리퍼트입니까? 세퍼트입니까? 하여튼 그 미 대사 있지 않습니까? 정식으로는 리퍼트지만 저는 이분을 자꾸 루퍼트, 세퍼트라고 부르는 나쁜 경향이 있어서 리퍼트 대사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다쳤을 때 김기종 씨가 이제 손목을 이렇게 이제 칼로 그었지 않습니까? 얼굴을 그으려고 했는데 실패하고 손목을 긋지 않았나? 하여튼 어쨌든 얼굴을 이렇게 그었는데요. 그때 이 김기종 씨를 어떤 조직 사건 의 하수인으로 몰고 가고자 압수수색을 했어요. 그때 경찰이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이적 표현물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그래가지고서는 되게 시끄러웠는데 이제 말하자면 국가보안법에 위배되는 책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압수를 했는데요. 그때 압수당한 책이 영화예술론이라고 하는 책이었는데 이게 김정일이 처음 쓴 예술관계 저서입니다. 영화예술론. 이제 근데 되게 웃겼죠. 그때 이제 북한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비웃었어요. 아니 무슨 영화예술론이 이적 표현물이야. 그냥 그거는 공부하는 책이지.
그거 가지고 있다고 그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한다면 사실 북한 대학원에서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는 그 국정원 직원들도 많이 있고요. 외교부 직원들도 많이 있고요. 군인들도 많고요. 그리고 경찰이라든가 또는 이 행정부 그런 그 관료들도 되게 많거든요. 심지어 장관, 국회의원 이런 분들도 와서 공부를 해요. 자, 이런 분들도 되게 그 공부를 하면서 한 번쯤은 보고 지나가는 게 영화예술론이에요. 한 번쯤은. 그러니까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읽고 논문 쓰고 하지는 않더라도 이런 게 있네. 이게 김정일이 처음 쓴 거야 하고 한 번쯤은 다 보고 만지고 심지어 한 번쯤 한 권 정도는 복사본 갖고 있어요. 기념으로. 이거를 국가보안법이라고 하면 대한민국에 적어도 이런 이적 표현물을 소지했다는 죄로 잡아가야 될 사람의 수가 좀 될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무식한 독재를 하려 해도 이렇게 무식하면 독재하기도 어렵겠다. 정말 하면서 치를 떨었던 일이 있습니다. 여하튼 이 영화예술론을 60 몇 년도더라? 64년도인가에 썼는데 거기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모름지기 이 예술작품을 창작할 때 종자를 잘 잡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종자론이라고 하는 이론이 생기는데 종자론에 대해서는 제가 며칠 전에 한번 설명을 해드렸죠. 오늘 처음 방송 듣는 분을 위해서 종자론을 다시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종자라는 것은 주제와는 조금 다르게 그 작품이 어떻게 해서 시작되어서 나중에 결말에 이르기까지 그것을 관통하는 어떤 생각이 되는가라는 건데, 이 종자가 씨앗이잖아요. 하나의 씨앗은 동그랗게 생겼지만 이제 그 씨앗을 땅에 심으면 그 씨앗 속에 들어있는 모든 유전자가 발현을 해가지고 큰 나무로도 자라고 예쁜 꽃도 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종자를 어떻게 잡는가 하는 건 사실 작품으로서 되게 중요한 거죠. 근데 이제 이 김정일은 이 주체사상이라고 하는 토양에서 종자가 싹이 틀 수 있는 그런 종자라야지만 종자라고 한 거죠. 자, 그래서 이 종자론이 등장을 함으로써 북한의 문예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 작가가 자기의 개성적인 생각, 자기의 개인적인 깨달음으로부터 문학 작품을 끌고 나와서 결과적으로 북한의 주체 사상에 입하지 않은 작품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쪽 편에서 주제도 찾고 소재도 찾고 그리고 작품의 얼개도 찾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핵심, 종자, 이거를 찾아내야 되는 그런 식으로 변화해가게 되는 것이지요. 자, 이 문예정책 자체를 김정일이 완전히 장악을 하면서 작가 동맹이라든가 사진가 동맹이라든가 이런 60년대 후반까지는 그런 대로 내부적으로 숙청도 하고 하긴 하지만 자기 자체 내로 북한의 문학이란 또는 북한의 사진이란 북한의 미술이란 북한의 영화란 이런 것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이끌고 나오고 있었던 동맹들은 당과 그리고 이제 정부 중앙조직의 산하에 그냥 완전히 들어가가지고 지도받는 처지로 예술가들은 삼중바닥 지도받는 처지로 떨어지는 거죠. 그전에는 동맹의 지도만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당과 정부의 지도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어갑니다. 여하튼 다시 강조하자면 북한 문예정책의 목표는 한마디로 사회주의 조국을 건설하는 것이었고 나중에는 주체사상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되겠죠. 이런 정신적 목표가 있습니다. 근데 이 문예정책이 단순히 사상적으로 이렇다라고만 얘기하는 걸로는 절대로 소기의 목표를 달성을 못합니다. 어떻게 쓰라라고 하는 방법론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북한은 이 문학예술이 어떤 한 작가가 자기 자신의 가지고 있는 예술적인 재능과 그리고 성향을 한껏 발휘를 해서 좋은 작품을 만들어내는 데 있는 게 아니고 국가의 건설과 유지에 이바지하는데 문학 예술 작품의 목표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 자기들이 제시하는 창작 방법론을 따라줘야 되고 더 중요한 거는 그러한 창작 방법론에 입각해서 만들어진 작품을 대중이 수용하기 쉽게끔 학교에서도 예술이란 이런 거라고 가르치는 거잖아요. 왜 우리가 이렇게 표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일반 독자들이 잘 못 알아보는 이유가 저는 크게 봐서 한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표절을 분별할 수 있을 만큼 많은 작품을 읽지 않았다라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해요. 만약에 우국을 읽고 그다음 전설을 읽은 독자라면 이거는 표절이네 하고 금방 알 수 있거든요. 이 표절에 관한 엄밀한 정의를 따질 것도 없이 그냥 딱 보면 표절이에요. 그거는.
그냥 딱 보면 뺏긴 거예요. 딱 보면 알아요. 왜 여러분들이 노래를 들으면서 이건 좀 표절 같네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 이건 표절이네라고 얘기하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이 신경숙의 표절은 표절이네에 가깝거든요. 자, 근데 많이 안 읽었으니까 몰라요. 두 번째로는 새로운 기법의 작품이 아니라 뭔가 어디선가 본 듯한 것들이 좋은 문학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끔 교육을 그렇게 받는 거예요. 교육 자체를. 저는 이 두 번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세 번째로는 이 아방가르드한 그러니까 아주 실험적이고 그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작품들은 사실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읽기가 쉽지 않은데 그런 것들은 학교에서 안 가르쳐요. 왜냐? 시험 문제 내고 답 쓰기 되게 곤란하거든요. 전 되게 황당한 게 예를 들어서 김수영의 풀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잖아요. 좀 평이하긴 한데 이 풀이 무엇이냐라고 1, 2, 3, 4 답을 쓰라고 하는데 지금은 그런 문제 설마 안 내겠지만은 처음에 참고서에서 그런 시험 문제를 보고 제가 경악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풀이 다양하게 읽히기 때문에 좋은 시예요. 다양하게 읽히기 때문에 심지어 엄마한테 쎄빠지게 두드리 맞고 또는 폭력 아버지한테 쎄빠지게 두드리 맞고 깨갱하고 이제 나와갖고 징징 울고 있는 어떤 아이가 풀을 읽었다면 이 풀이 꼭 우리 아버지한테 두드리 맞는 내 같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읽히니까 그 시가 좋은 시인데 풀을 민중이다 민초다 이렇게 딱 해석을 해놓고서는 답을 쓰라고 하면 정말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면서 어떤 이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낼 만한 후비들, 문학 청년들이, 문학 소년과 소녀들이 아예 싹이 잘리는 거예요. 싹이 그냥. 자, 근데 북한은 어쨌거나 간에 이런 것들이 문학예술 작품의 창작 방법론이고, 독자도 또는 수용하는 북한 인민들도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져야만 좋은 예술이다라고 이제 가르침을 받으면서 학교에서 배우면서 성장을 하니까 계속적으로 이제 그런 방법으로 형식이 어떤 점에서는 고정이 되잖아요. 대신에 그 형식 위에서 종자, 주체 사상의 다양한 면모 가운데서 지금 당장 국가가 주장하고 싶은 것들을 집중적으로 막 이렇게 풀어매김으로써 국민을 지도 계몽하는 것이지요. 이게 문예정책의 절대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방법론에 대한 관심이 되게 중요합니다. 우선 이런 게 있죠. 우리 이제 자주 이렇게 듣는 얘기인데 사회주의적인 형식의 자유주의적인 내용의 민족적 형식이라는 말을 참 많이 해요. 즉 내용은 사회주의적이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나쁜 놈의 지주를 참다 못한 농민이 때려 엎는다. 뭐 이런 내용을 담아야 되는데 그런 내용을 담는 형식은 민족적으로 하자. 우리 민족 형식에 맞는 걸로 하자. 자, 이거는 문학 소설이라든가 시보다는 뭐 이 음악이라든가 뭐 영화라든가 이런 데 좀 더 많이 적용이 되겠죠. 특히 음악 같은 경우는 북한에서는 이 그 사회주의적인 내용의 민족적 형식 그러면서 우리 고유의 악기들을 굉장히 개량을 많이 해가지고요. 현대 음악을 하는 식으로 많이 만들었어요. 우리도 지금 많이 그런 거 하고 있지만 뭐 전자가야금 이런 게 나왔다는 말은 못 들어보긴 했지만요. 여하튼 많이 하고는 있지만 남한 쪽에서는 고유의 악기의 서양 선율을 담는 방식으로 많이 하는데 북한에서는 자기네들이 선율을 굉장히 서구적으로 개량한 악기로 굉장히 많이 연주를 해요. 그것도 또 되게 재미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사회주의 그 리얼리즘은 핵심적으로 추구를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성격이 세 가지가 있어요. 뭔가 하면 당성과 인민성과 노동계급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당성과 노동계급성과 인민성. 근데 이 당성이라고 하는 거는 나중에 주체성이라는 말로 바뀌기도 해요. 이 당성이라고 하는 거는 사회주의 문학예술이 사실 이 사회주의 문학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프롤레타리아트 일당 독재의 나라로 가는데 필요한 게 사회주의잖아요. 이 부르주아지가 지배하는 사회를 그 혁명을 통해서 끝장내고 프롤레타리아트 일당 독재의 나라로 가자라고 하는 거. 사회주의는 결코 자유주의 국가가 아니거든요. 사회주의라는 것은 집단, 다시 말해서 이 사회가 사회를 지배하는 사회, 집단이 사회를 지배하는 사회. 이 말이 좀 버벅대네. 자, 그러니까 자유주의, 사회주의의 반대말이 민주주의가 아니고 자유주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주의는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사상이 지배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고요. 자유주의는 다양성을 추구를 해요. 내하고 사상이 좀 다르다고 하더라도
뭐 함께 살아야지. 그러니까 함께 살 수 있는 공존의 지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고, 사회주의는 사회주의 이념에 모든 인민이 투철해져서 좀 더 고양되고 좀 더 나은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자라는 건데요. 저는 제가 자유주의자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사회주의에 대해서 참 아름답고 훌륭하고, 그리고 자유주의 사회 내부에서 본다면 저는 사회주의자에 가까워요. 자유주의 사회 내부에서 본다면. 그래서 이 사회주의자들이 아주 아름다운 이상이라는 게 있거든요. 사회적 약자들도 사회의 일원이 되어서 살 수 있게 해야 된다라든가, 이 사회적으로 소수자들을 좀 더 우대를 해서 다른 인민들처럼 혜택을 받게 해줘야 된다든가, 이런 수많은 사상들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신봉을 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1세기 사회는 굉장히 획일화된 사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여하튼 이런 거지요. 북한은 동성애에 대해서 펄펄 뛰면서 반대합니다. 왜냐? 동성애야말로 압도적 다수의 이성애자들을 위협하는 소수잖아요. 사회의 이질적인 존재잖아요. 근데 자유주의인 남한에서는 동성애에 대해서 이럴 수는 있어요. 내가 이성애자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동성애를 혐오할 수 있거든요. 아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여자가 막 이렇게 내가 너무 좋다고 이 뺨을 막 혓바닥으로 쌀싹 핥고 이러면, 좀 쉽죠. 좀 아닌 것 같아. 쉽죠. 하지만 나에게 그렇게 침범하지 않는다면 이건 일종의 성희롱의 문제지. 엄격하게 말해가지고 내가 머릿속에서 상상하고 혐오스럽다는 걸 입 밖에 내면 내가 잘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유주의 사회에서는 너의 동성애 성향, 그러니까 내가 동성애 그 자체에 대해서 좀 혐오스러워. 솔직히 말해서 누가 나한테 동성애 하자고 하면 난 싫을 것 같아. 그렇지만 내가 너의 동성애에 대해서 싫다고 말할 권리는 없어. 네가 나의 이성애에 대해서 혐오스럽다고 하지 않듯이 나도 너의 동성애에 대해서 혐오스럽다고 절대로 말하지 않아. 이게 자유주의적인 방식인 거죠. 이래서 다양성과 관용이라고 하는 말이 자유주의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이 되는 건데, 반면에 결코 자유주의 국가가 아닌 북한에서는 동성애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해요.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것인지 아시겠죠? 이게 정말 이 동성애에 대해서 막 굿판을 벌이면서 반대하는 일부 개신교 신자들은 두 가지를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과연 이 굿거리 형식이 이 개신교의 문화에 맞는 거냐? 당신들 샤머니즘이야. 절대 크리스찬이 아니고 샤머니즘이야. 두 번째, 과연 이 기독교적인 사랑의 원리에 내가 마음속으로 혐오감을 가지는 것을 넘어서서 그 동성애는 절대 반대다, 결사 반대다라고 말할 권리가 이 정치적으로 나한테 있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라고 하셨는데 동성애를 허용하는 것은 정치적인 것, 즉 가이사의 것이야. 가이사의 건데 어떻게 네가 감히 가이사의 것에 입을 대. 이 두 가지는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옆으로 줄줄줄 세면서 주체사상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정책으로 들어가다가 말았습니다. 여튼 주체사상으로 확정되고 나서는 당성 계급성, 당성, 인민성, 계급성이라고 하는 사회주의 문학의 기본 원리가 조금 변질을 합니다. 당성은 주체성으로 변하고 인민성이라고 하는 건 민족성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바뀌어요. 그리고 계급성을 역시 계급성이란 말을 그냥 가지고 있긴 한데 노동계급성이란 말로 좀 더 확장을 하죠. 이렇게 변화합니다. 자, 이쯤 해가지고 내일은 그러면 80년대 주체사상 이야기가 어떤 것들로 전개가 되었는가 하는 얘기를 조금 더 하면, 이건 좀 공부하는 것 같아서 좀 재미가 없다. 그쵸? 무슨, 북한 과목 공부하는 것 같네요. 어쨌든 제가 원래 계획했던 이야기들을 대충 다 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각계전투로 들어가가지고 아주 세부적인 것들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보면 깨알같이 재미있는 논문들이 북한학계에 되게 많거든요. 그런 논문들을 제가 여러분 덕분에 미리 좀 읽고, 소개도 하면서, 가끔 가다가 굉장히 재미있는 논문을 쓴 분이 있으면 초청도 하고 얘기도 하면서, 그렇게 하겠다고 앞으로 먼 미래의 장기적인 계획을 말씀드리면서 그냥 지금은 그냥 좀 공부하는 것 같아도 그냥 넘어가죠. 여기 라게이지님께서 개인적으로는 동성애를 인정은 하지만 이해는 못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그렇죠. 인정하는 것은 우리의 사회적인 자아고요. 이해 못하는 것은 나의 개인적인 자아인데, 그거 어쩔 거예요. 단지 난 이해 못해라고 동성애자 앞에서 말하는 폭력을 저지르지만 안 하면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여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